네, 안녕하세요.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역사를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우리들의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와. 저 소리 너무 작지 않아요? 아, 이거 원래 그래요? 그래요? 네. 저는 우리들의 사생활의 진행자를 맡고 있는 모 대학교 사학과에 진학 중인 이준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모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이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학교 사학과 지망생 서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는 모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수빈입니다. 와. 네, 만나서 정말 반갑네요. 다 동문인가 봐요. 다 모 대학교. 서주영 양이 올해 몇 살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3학년 되는 건가요? 그쵸. 사실상 아. 3학년이죠. 이제 조용히 좀 하세요. 아, 둘이 되게 친하신가 보네. 별로 안 친해요. 맞아요. 어색해. 네. 다들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일단 헤라미는 전공자니까 빼고 네. 주영 양은 사학과를 가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아, 저요?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는 역사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갑자기 사회교과서에 막 돌독기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사회 공부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을 되게 좋은 분을 만났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다가 제가 사극 드라마를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챙겨보다가 되게 막 이게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요. 소름 돋게 이어지는 시리즈가 있어요. 어떤 건데요? 육룡이 나르샤랑 예. 뿌리 깊은 나무요. 아, 두 개가 되게 잘 이어지거든요. 아, 시대상으로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고 그때부터.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힘드시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 물론 사학과도 네, 그래서 많은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수빈 양이 서주영 양이랑 동갑인데 네, 전수빈 양은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좋아하는 편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해랑 군은 뭐 굳이 역사를 전공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 잠깐 음악을 하다가 고등학교 예. 1학년 때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되돌아갈 길이 역사밖에 없어가지고 다시 역사로 돌아왔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역사 관련한 동아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러다가 역사에 대한 또 애정이 다시 붙어서 네, 대학교를 사학과 위주로 네, 지원을 해서 지금 사학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들 되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놀랍네요. 저번에는 별로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자면 오늘은 역사 교육과 교과서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굳이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원래는 이 주제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 주제 아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 두 분이 하시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 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뭐가 재미있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번 학기에 제 필기 자료 중에서 이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이 대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투자됐네요. 아, 그러면 당연하죠. 네. 한 30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감동이에요. 네. 네, 그럼 들어가며 국정교과서 문제인데요. 국정교과서 파동 터졌을 때 몇 살이셨나요? 몇 년도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2015년도로 기억합니다. 아, 16살. 네, 그쵸. 그렇군요. 16살이요? 네. 아, 네네네. 중3 때. 좋은 때였네요. 그닥 구설 많지만. 네, 국정교과서 사실 이제 503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더 이상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끝났으니까. 근데 왜 굳이 얘를 해보려면은 다시 돌이켜 보면서 국정교과서 문제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이 거민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죠. 시민사회랑 역사학계는 다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제 국정교과서 반대 진영을 국민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비국민으로 몰고 또 뭐 종북으로 몰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정교과서가 문제 되게 많았어요. 오류가 한 200개에서 한 600개 됐고 지필자들이 다 역사 전공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필자도 그 지필료도 너무 많이 줬고. 근데 왜 국가서를 국정화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인문학과 사학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국정교과서만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그 사람들은 되게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정교과서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아, 네, 네, 저는 일단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들라고 하면 예, 그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 민족적 일체감을 부여를 하면서 좀 국가 자체를 국가주의라고 하죠.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국민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역사관을 주입을 하려고 국정교과서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서주영 양은 아, 저요? 저는 그 과거 본인의 아버지의 행실을 본인의 입장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전수빈 양은요? 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대한민국 초기에 이승만 정권까지는 한국사가 이제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거민정 교과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에 들어오면서 국정교과서로 전환돼가지고 노무현 정권까지 국정교과서였어요. 이제 이명박 정권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거민정 교과서가 된 건데 이게 약간 의아할 수가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은 당인데 왜 거민정 교과서로 바꿔줬을까? 이게 거민정 교과서로 전환되기 전에 국정교과서 시절에는 한국사 교과서랑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또 따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근현대사 과목이랑 한국사를 합쳐버리면서 그 대신 거민정으로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딜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얘기가 나왔는데 자신의 과오를 미화하고 역사를 통한 정당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화를 위해서 이제 국정화를 하려는 건데 회랑군이 말해준 그 국가주의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제 필기 자료를 보니까 100% 미국주의라는 걸 제가 필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고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인데 전쟁에 대한 반대가 곧 매국이고 이적행위로 간주돼가지고 간첩법 제정되고 헌법 무시하고 여론몰이하고 뭐 KKK단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일삼는 그러니까 애국 대 매국의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100% 미국주의인데 국정교과서 시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러니까 뭐 국가가 주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교과서 서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4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고대사 서술, 근대화, 건국,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고대사 서술 같은 경우에는 제야사학계는 강단사학계가 한국 고대사를 축소하고 있으며 자학적인 사관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야사학계의 위서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때 저항의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국정교과서에서는 이제 고대사를 굉장히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주를 지배하던 뭐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전문 용어로 환빠라고 하죠. 네, 뭐 그런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라는 그런 환상을 만들어내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답을. 제가 먼저 대답해 볼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이 방송은 역사 교육과 교과서기 때문에 고등학생 중심이고요. 해랑군은 약간 불청객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리액션만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네, 농담이고요. 네, 두 분이 답을 못 댈 것 같나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뭔가 자기 민족이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니까 이래도 괜찮아 하는 이런 뭔가 정당화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니지만 좀 근접한 것 같네요. 수빈 양은요? 뭔가 저는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고 그거를 뒤쫓으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생각. 근데 그것도 비슷한 답이네요. 네, 그럼 이제 역사를 전공하시는 이해람 군은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정말 네, 기대됩니다. 일단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답은 없죠. 네, 제 생각은 역사와 역사 간의 위기 질서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수한 역사와 우수하지 못한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유럽 중심주의 역사관도 마찬가지고 민족주의 역사관도 마찬가지고 물론 조금 다른 역사학자들이 서로 다른 인식을 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지만 예. 그래도 위계 질서를 만들어 버리면 민족과 민족 간의 위계 질서가 생기고
국가 간의 위계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오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 식민 지배를 할 때,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할 때 그 마치 우수하지 못한 민족을 지배를 하면서 얘네들을 발전시켜 준다는 그 식민사관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위대한 우리 민족 이런 피원 자체가 위계 질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람군 답도 맞고 다들 맞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위대한 역사와 위대하지 않은 역사는 없어요. 근데 위대한 역사라는 걸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위대한 역사를 현재에 끌고 와가지고 그걸 복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히틀러 그 경례법 알죠? 그 이거 팔을 이렇게 드는 거 그거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그거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걸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경례법이거든요. 장군들한테 하던. 그러니까 히틀러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영광을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다시 재현하겠다. 이게 히틀러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제 자신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대사 있지도 않은 뭐 계속 부풀리기를 하다 보면은 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했구나 하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또 그런 거에 대한 안갚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 물론 역사 왜곡도 문제고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화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이 한국사의 연구에 있어서 부딪혀요. 그러니까 근대화론이 국정교과서라면 내재적 발전론이 거민정 교과서인데 이 근대화론이 뭐냐면은 그 일제 때 근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 산업시설 등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비록 한국전쟁으로 인해 그 산업시설의 기반이 망가졌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근대화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산업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가 근대화론이고 그거에 반대되는 게 내재적 발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없었어도 우리끼리는 발전이 가능했고 오히려 일제에 의해서 굴절이 발생해가지고 우리의 발전이 지연됐다라는 게 내재적 발전론입니다. 그 역사교과서 읽어보다 보면은 그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게 분명 있을 거예요. 이게 내재적 발전론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근대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내재적 발전론은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먼저 네, 물어봤습니다. 네. 일단 근대화론 같은 경우는 그 식민 지배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인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중에 대한 문제를 아예 배제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굉장히 위험한 역사관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재적 발전론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틀렸죠. 네. 그 한국 사회가 요즘엔 그 글로벌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 과거에 그 모든 역사를 우리 민족이 읽어냈다. 이러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 그 역사 속에서 계속 그 고려 시대에는 원이랑 계속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고 예. 그 뭐 거란이랑 교류를 하고 여진이랑 교류를 하고 일본이랑 교류를 했는데 이런 교류 자체를 다 배제해 버리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예 없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내재적 발전론도 그 교류 자체를 배제해 놓고 보면 잘못된 역사관이다.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문제점도 있고 둘 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근대화론에서 일제 때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근거가 일제 시대 때 뭐 GDP 알죠? 1인당 총 생산량이 실제로 증가를 했고 뭐 철도, 항만, 공장들이 세워진 거는 사실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근대화론이 문제가 있느냐면은 근대라는 게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해야만 근대가 아니거든요. 문화도 발전해야 되고 사회도 발전해야 되고 정치도 발전해야 되는데 일제 시대 조선인들한테는 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뭐 문화를 향유하기도 어려웠고 뭐 사회가 딱 일본이 지배를 하기 좋은 방향으로만 발전했기 때문에 조선 시대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화에서 다룰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대화가 맞냐?
라는 게 근대화론이고 뭐 내재적 발전론은 제가 사실 잘 몰라가지고 이거 너무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네,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건국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봅니다. 근데 이는 반대 세력의 입장에서 1919년부터 1945년까지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하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뉴라이트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 전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1948년인가 취임을 했으니까 건국 39주년인가? 29주년인가?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국된 지 몇십 년 됐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대한민국 초기에 역사 인식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뉴라이트 세력들이 이제 그거를 좀 부정하는 거죠. 네, 해람군은 19년 건국을 지지하나요? 48년 건국을 지지하나요? 저는 헌법 수호의 의지를 그 기초로 해서 19년을 지지를 합니다. 네.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 네, 주영양은요? 저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수빈 양은요? 저도 약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고 들어본 것도 좀 생소해서 아, 잘 그래가지고 이 건국 문제가 사실은 정치 문제로 가다 보니까 원래 정치는 상대편에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919년은 이제 정부가 수립된 거고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이제 뉴라이트로 몰리는 거거든요. 네.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역사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919년을 건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국가로서 있어야 할 요소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세워졌고 48년이 건국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분단의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단의 책임이 북한과 소련의 책임이라는 주장, 이게 보수적인 사람들의 주장이고 미국과 이승만 정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민정 교과서는 미국과 이승만 정권의 책임도 언급을 하고 국정교과서에는 북한과 소련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거죠. 이 분단의 책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북미 대결사라는 주제로 또 방송을 할 거여가지고 네, 그거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네. 네,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경제 성장에 집중할 것인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건데 뭐 대신 성장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박정희를 높게 평가하는 게 존재하는 반면에 국민들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박정희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보는 반대론도 존재합니다. 네. 두 분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시켰으면 그런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아, 네, 전수빈 양은요?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뭔가 뭐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해람군은요? 부정적인 사람만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국가 발전을 주도한 박통께서 네? 컨셉 놀이인가? 그러면 제 얘기를 하면 네. 일단은 부당한 권력을 가지고 그 민중들을 탄압한 게 어떻게 정당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경제 발전을 한 거는 그 국가가 주도한 어떤 수출 정책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피를 흘려간 노동자들이거든요. 주인공은. 예. 네, 그래서 저는 박정희라는 사람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살았던 노동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민중사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발전하는 거는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게 영웅사관인데 역사가 발전하는 건 영웅들의 힘에 의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영웅사관을 지지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민중사관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영웅 박정희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라는 게 그 사람들 논리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민중들의 그런 열망이 박정희라는 한 사람으로서 나타난 거지, 박정희가 뭐 민중들을 이끌어서 국가를 발전시켰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역사는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논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건데, 국정교과서는 그런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의 답만을 정해놓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국정교과서는 교과서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답이 하나잖아요. 거민정 교과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교과서 정말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자료로 제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말 그대로 해방 전과 해방 후에 짤막한 시대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나, 뭐 출판 당시 큰 방향을 일으켰는데,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분단 체제의 고착화가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45년부터 53년까지는 외세대 민중의 갈등이었다고 보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 쓴 거예요. 2006년에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게 출간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뉴라이트가 등장을 했다는 그건데, 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비판하기 위한 책이에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경제 성장이나 사회 발전 등을 강조를 했어요. 재밌는 거는 뭐 박정희 정권 때도 민주주의는 계속 성장을 했고 경제도 같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해방 이후의 역사는 성공적인 사례고,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자학적 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쓴 사람은 전부 한국사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05년에 교과서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2008년에 대한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4.19 혁명은 그냥 학생운동에 불과하고 5.16 쿠데타는 혁명이고 일제의 식민지를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거든요.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가 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인가를 받고 출간됐습니다만 200개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면서 0.1% 정도의 채택률로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2015년도에 국정교과서 파동이 나온 거죠. 2013년 기억나시나요? 교학사 교과서? 아니요. 그거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쓰지도 않았죠 사실. 학교가 뭐 한두 개? 그 정도만 채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누구죠? 전 부산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교과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그냥 이거는 제가 읽는 부분이에요. 읽어주는 부분인데, 외국의 자국사 인식이라고. 그러니까 외국은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인식하고 있나? 우리 교수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둘 다 전범 국가인데 그 두 국가의 역사 인식이 되게 대조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과오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사과를 하고 뭐 범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관계를 회복하는 반면에,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자기들 잘못을 정당하고 역사 왜곡을 함으로써 주변 국가의 갈등을 빚어요. 근데 이거에서 독일은 착하고 일본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일본은 정말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국가예요. 근데 일본이 한국이나 동남아처럼 자기들 입장에서 만만한 나라들한테는 씹는데 미국까지 강대국한테는 진짜 설설 기거든요. 역사에 있어서.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항상 강조하는 거 뭐 유대인 학살 이런 거는 맨날 사과를 하면서도 독일 다른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곳에서 벌인 학살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언급하고 지금까지는 뭐 따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과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이 착하고 독일이 뭐 착하고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랑 알제리의 관계인데, 알제리라는 나라 아나요? 아프리카에? 아니요. 아, 네, 아시네요. 해랑군 아나요? 알죠. 알제리가 원래 누구의 식민지였나요? 알제리 프랑스 아니었나요? 네, 프랑스 맞죠. 네. 그 2차 대전 승전국이 프랑스인데 식민지 해방을 안 시켜주려고 했거든요, 프랑스가. 예, 그러니까 프랑스가 약간 노답인 면이 좀 많아요. 그래서 54년에 독립전쟁이 시작됐고 알제리가 독립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둘 관계가 냉각된 거죠. 근데 프랑스가 일본이랑 똑같은 짓을 하면서 뭐 식민 통치를 서술하지 않거나 뭐 부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두 나라가.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비슷한 사례가 저 지구 반대편에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독일의 반성이라는 건데, 독일 처음부터 나치에 대한 그런 거를 다 잡아다가 깜방 쳐놓고 그랬을까요, 과연? 처음부터?
처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계기가 되냐면은 80년대 그 독일의 라디오 방송에서 당시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뭐 나치나 전쟁이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968년 화폐 개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변을 한 거예요. 참고로 68년은 유럽에서 68혁명이 일어났던 해인데 그게 기억에 남지 전쟁이나 나치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듣고 충격 먹어가지고 나치에 대한 역사를 좀 더 공론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됩니다. 원래는 그 전까지는 나치에 대한 언급이 깊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히틀러는 정말 민주적인 방식으로 집권을 했어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지금 대한민국보다 민주적인 나라라고 평가를 받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집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를 욕할 게 아니라 박근혜를 뽑았던 자기 자신, 박근혜 당선을 막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만 그렇게 욕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민중들의 책임이 희석이 돼버리거든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네, 해람군. 네.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그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건 맞는데 예. 사실 그렇게 교육시킨 국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물론 예.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없다는 거 아닌 건 다 아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기득권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거든요. 권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더 크죠. 왜냐하면 권력이 교육을 시키니까. 네, 그래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교과서가 또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맞죠. 예. 그래서 지금 권력이 교과서를 결국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필요하다. 역사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큰 거죠, 결국은. 예. 네. 그래가지고 역사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날조를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필요한 거를 쏙쏙쏙 뽑아다가 역사를 재구성하는 거를 이제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이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역사를 만드는 게. 2001년 6월에 시작해가지고 2002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3개의 성 정부와 협력하여 2006년까지 추진됐고 이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중국은 현재 중국 영토 내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게 속지주의라고 하고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민족의 역사니까 고구려는 한국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속인주의인데 이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과연 고구려가 한국의 역사일까에 대해서 정말 한국사가 맞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랑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 예, 그 서강대학교의 임지영 교수라는 분이 네, 고구려사는 한국의 역사도 아니고 중국의 역사도 아니고 단지 고구려 역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아, 예. 너무 좋은 의견인데, 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일단은 당시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네, 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 사회가 도래를 하면서 생겨난 개념이지 그때는 다 국가 공동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네, 왜냐하면 교류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고구려의 역사가 과연 한민족의 역사일까? 그때는 한민족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임지영 교수급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설명을 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고민을 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네. 무조건 고구려의 역사는 한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서주영 양이랑 전수빈 양 지금까지 고구려가 계속해서 한국사라고 교육을 받았을 텐데 네. 네. 과연 고구려가 한국사가 맞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네요. 네. 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궁금한 거라도? 저한테 가장 늦게 질문을 했어야죠. 이 얘기 들어보고 뭔가 네. 생각할 거리를 주려고. 아니 뭐 궁금한 거 얘기해봐도 돼요.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예. 한국사 시간에 네. 노트에 제가 포스트잇에 열심히 필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어떤 거?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 이유. 네 가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당연히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우리 나라였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색다르네요. 전수빈 양은요? 저도 그런 아,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고조선 때부터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계속 있었고 그의 후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저 말 들으니까 좀 생각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어려운 주제니까. 그러니까 네. 중국의 주장은 속지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땅에 있는 역사는 다 내 거다라는 게 속지주의예요. 땅 지자 써가지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속인주의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저 사람들의 후손이니까 조상님들의 역사다라고 해요. 이걸 사람 인자 써서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 부딪히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건데 고구려는 사실 한국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물론 그게 논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구려 다음에 뭐 그러니까 고려 다음에 조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려 조선은 이제 고려에서 이어지는 역사고 뭐 고려를 계승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과연 어떤 기준으로 계승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이게 그 육룡이 나르샤 내용이거든요. 아, 네네. 당시 신진사대부 세력이었던 정도전 씨가 이제 고려 사회의 환멸을 느끼고 조선을 건국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육룡이 나르샤. 아, 너무 여기 자세하게 안 들어가도 되고 네. 역사 계승 의식이 있으면은 그 역사를 이어받는 걸로 쳐줘요. 그러니까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일단 고려가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했고 또 중국에서도 그냥 그걸 인정해줬어요. 고구려는 고려의 그게 조상이 맞다. 네.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를 취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이 이제 딴소리를 하는 거니까 비판을 받는 거죠. 고구려 사람들이 우리랑 혈통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역사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고구려의 역사를 이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한국사가 되는 겁니다. 하랑군 여기에 또 반박할 말이 있나요? 아, 그냥 조금만 보태자면 네. 계승이라는 게 상당히 정치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그래서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고조선은 한국의 역사일까요? 고조선이요? 고조선이 망하고 한사군이 만들어지잖아요. 한사군이 만들어진 후에 이제 뭐 고구려도 생기고 신라도 생기고 백제도 생기는데 그럼 이제 고조선과 고구려 그러니까 고조선과 삼국의 사이에 그 공백기가 있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 고조선의 문화나 사람들이 바뀌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고조선은 한국의 역사라고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역사 계승 의식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 글쎄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조선 건국 당시에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아, 네 맞아요. 그 역사 계승 의식이죠. 그러니까 고조선은 이제 우리의 역사로 인식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고조선이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건데 그거 외에도 고조선이 한국의 역사인 근거를 좀 들자면은 그 고조선의 준왕이 우거왕한테 이제 패하고 나서 유민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나라 이름을 한이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교과서에 나오죠. 네. 네네. 나와요. 그 삼국사기를 읽어보면은 가장 처음에 그 박혁거세 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경주에 조선의 유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박혁거세 조가. 네. 그러니까 조선의 유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신라 중심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록에만 의거를 하자면은 이제 고조선 사람들이랑 신라 사람들이랑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신라와 백제 사람들이 이제 고려가 되고 조선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됐으니까 고조선과 우리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계승 의식이 있었고 외국에서도 계속 인정을 해줬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렵네요. 어렵나요? 아니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저는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반성하세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할 말이 많을 것 같은 주제인데 한국의 중등 역사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등 역사 교육은 중학교에서 하는 역사 교육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하는 역사 교육인데
세 가지의 얘기를 잠깐 세 가지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사 교과서라고 하죠. 네. 네. 원래는 국사 교과서라고 했거든요. 네. 국사와 한국사의 차이는 뭘까요? 글쎄요. 차이가 있어요. 변수민님 한번 생각해봐봐요. 해랑군 말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혼용이 되다 보니까 뭐 어쩔 땐 한국사라 그러고 어쩔 땐 국사라 그러고 그래서 딱히 똑같은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별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수민 양은요? 뭔가를 좀 더 강조하려고 한이라는 단어를 붙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사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풀어보자면은. 근데 한국사라는 건 한국의 역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거는 1인칭이에요. 1인칭. 근데 한국사라는 건 3인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손님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관의 입장에서 굉장히 보는 게 강한 반면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본다라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사 교과서라는 이름을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되게 자국 중심의 역사관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지만 이제 좀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자 하는 그런 역사학계의 흐름이 반영돼가지고 한국사 교과서가 됐다. 이렇게 첫 번째 발제로 마치고 네.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화가 됐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역사를 싫어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한국사가 이제 필수가 됐다 말 듣고 저는 약간 절망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조금은 학생들이 한국사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빈 양은요?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한국사가 포함되기 전에는 그냥 소수만 그 한국사를 공부하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사를 이제 공부해야 되게 된 거고 좀 더 알게 된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원래 한국사는 그 사회탐구 과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왜 굳이 한국사가 필수화가 됐냐면은 원래 서울대학교 그 문과로 입학하려면은 반드시 한국사를 응시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국사를 하다 보니까 네. 서울대 안 갈 애들은 한국사에 치지도 않았던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필수화가 된 거예요. 음흠. 그리고 절대평가 방식이 된 거죠. 이것도 이제 발제를 한 건데 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될까요? 역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될까요? 그냥 뭔가 다들 쌤들 말하시는 거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다 생각해요. 네, 서주영 양은요? 그냥 흔히 하는 말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잖아요. 아, 그게 주입된 게 아닐까요?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신채호 선생 말로 흔히 떠돌아다니는데 신채호 선생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그 영국의 수상 윌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네, 해랑군 역사를 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역사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제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한국 사회라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라기보다는 현실 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현실 사회의 문제들이 지금 딱 하고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것들이 있고, 근데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분명히 그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됐는지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문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사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마이크 좀 네. 대고 말해 주실래요? 지금 발이 차가워가지고. 네. 네, 어쨌든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종의 수단으로서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얘기 제가 1화 때 했는데 혹시 듣고 오셨나요? 아니 안 들었는데.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옛날 뭐 전근대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삼국 시대 시대가 발전한다고 했는데 사실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보면은 네. 크게 변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봄으로써 현재에도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 조선이랑 지금 대한민국이랑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과연 조선 시대에 있었던 일이 지금에도 적용이 될까요?
과연 비슷한 좀- 거라는 게 존재할까요? 조금 그래서 사실 옛날 일을 봄으로써 교훈을 얻는다라는 거는 그걸 들었을 때 납득은 가는데 그러니까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은 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틀린 설명이라고 저는 1화에서 강조를 했고 그럼 역사학이라는 게 학문이잖아요. 네. 학문의 본령은 어디에 있을까요? 학문의 본령은 네,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네. 거. 근데 진리를 탐구하는 건데 학문은 대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자연을 설명하잖아요. 네. 근데 자연과학이 자연을 설명 안 하면 자연이 없나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경제학이 지금 우리 경제를 설명하는데 경제학이 경제 설명 안 한다고 경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역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 연속성을 설명해내는 학문이 역사학이에요. 방금 해랑군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 연속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분을 찝어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를 배우면 좋아요. 배우면 제가 뭐 되게 역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역사 전공하지만 역사를 굳이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배우고 싶은 사람들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배우면 경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거고 사회학을 배우면 사회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겠죠. 네. 그런 눈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건데 뭐 다른 눈을 달고 세상을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막 그렇게 막 강조하고 뭐 역사 의식 뭐 옛날에 뭐 실수를 반복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공할 필요는 없죠. 네, 근데 사실 관점이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저는 네. 그냥 궁금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가 네, 옛날부터 어떻게 됐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싶었어요. 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토론거리가 있는데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를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고 암기로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면은 과연 그 역사학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속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객관식 시험 치면서 암기로 시험을 하면은 사건 몇 개 외우고 순서 외우는데 그 속에서 현재 사회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발견이 될까요? 어렵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 교육은 개쓰레기라는 거예요. 네. 네. 대충 이렇게 한국의 역사 교육을 까봤고 과연 한국의 역사 교육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과연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수빈 양과 서주영 양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네. 네. 과연 역사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네. 어떠한 이유에서요? 그러니까 저희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보면 이제 뭐 이 사건은 수능 시험에 많이 나온다. 뭐 이건 무조건 나온다. 그냥 이런 식으로 수업을 좀 주로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수업하는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죠. 저도 네. 싫어합니다. 전수빈 양은요? 저는 시험 체제 빼고는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여태까지 쌤들이 그냥 약간 이쪽 분처럼 이렇게 막 시험 주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왔으니까 시험 체제나 좀 그런 방식을 바꾸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해랑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네. 네, 입장에서 과연 2살이나 더 드셨잖아요. 2살이나 더 먹었죠. 네. 그러니까 역사 교육도 좀 더 받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고등학교와 대학의 역사 교육의 차이점을 들어보면서 고등학교 교육을 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역사 교육은 고등학교 역사 교육을 까는 걸로 배웁니다. 뭐 다른 학교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저희 교수님이 역사학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편이라서 네. 저도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일단 한국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자면 네. 일단 자국 중심주의예요. 그리고 기득권 중심적이고 기득권 중에 또 남성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그 상위의 개념을 만들어서 그 상위의 개념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좀 듣고 알아- 있어요. 좀 쉽게.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 내가 어려워. 아 진짜 진짜요?
그냥 자기가 잘난 거죠. 예. 우리 역사에서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도 한 300년 역사학이라는 분과 학문이 생겨난 지가 3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문제거든요, 이게. 왜냐면 자신의 통치 행위를 정당화하고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탄생한 게 역사학이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향유가 되면서 지금 자국중심주의적인 역사관이 나온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꼽자면 우리가 여진을 정벌했나요? 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침략이죠, 침략. 침략이죠. 침략이고 거기에 민중들을 학살했죠. 근데 저희는 여진에 마치 진출했다. 그 영역을 확장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교과서에 예.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일단 자국중심주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기득권 중심주의인데 이거는 제 입장이에요. 근데 예. 그 정치적인 흐름으로 그 역사를 봐요. 그 일종의 진화론인데 사회 예. 진화론인데 그 고대부터 근대까지 이르는 그 선형적인 역사관으로 그 역사를 서술을 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그 기득권 중심주의적인 역사관이 탄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소수자들이죠. 예.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성이고 그리고 뭐 다문화주의에 좀 상반되는 그 이주민들이 배제를 받고 노동자들이 배제를 받고 그 대다수의 민중들이 배제가 되는 역사 서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국사 교과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멋지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 대학교 등록금이 아깝지 않은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말씀입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 한국 역사 교육의 문제점. 네. 네, 한국 역사 교육은 문제가 참 많다고 보고요. 대학의 그 서주영 양이 이제 사학과에 지망을 한다고 했는데 글 잘 쓰나요? 상당 경우는 많습니다. 잘 쓰네요. 대학에 들어가지고 사학과에서 시험을 보면은 사실 객관식 시험은 거의 없어요. 그 A4 용지 한 2개 정도 붙여놓은 종이 앞뒷면 꽉 채우거든요. 시험을 치면 일단 시험 문제가 A4 반페이지였어요. 너무 싫어.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시험 문제가 한 개거나 한 개, 저 한 개. 네 그런 식으로 보는데 사실 그렇게 시험을 쳐야 공부가 돼요. 네. 근데 객관식 시험 치면 다 까먹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독일에 유학 간 친구의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러시아의 그 소련 당시에 스탈린의 입장에서 네. 그 제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썼나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논술형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진짜 생각할 거리가 많은 거잖아요. 정답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채점을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역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만한 그 문제는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책을 읽든 뭐 수업을 듣든 사실 핵심은 생각입니다. 네. 역사를 배워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우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맞아요.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 역사를 배워가지고 그거를 현재에 대입을 해봐가지고 이 역사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계속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뭐 역사와 현재가 연결된다는 게 뭐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그 영국이 단일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세 개 왕국이 연합을 했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근데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는 같은 섬에 있어요. 그 경계선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 경계선이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는데요? 그 로마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이게 정복을 하면서 네. 그 섬으로도 들어갔어요. 그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그 스코틀랜드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계선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그럼 영국의 수도가 왜 하필 런던일까요?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데가 가장 큰 도시가 돼가지고 지금 영국의 수도가 런던인 거거든요. 제가 서양사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네.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생긴 건 줄 아세요? 당연히 뭐.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였던 시절에 영국이 전쟁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차에다가 세금을 물리거든요. 맞아. 그래서 차에다 세금 물리니까 불매 운동으로 차를 안 먹고 커피를 먹어요.
근데 에스프레소가 원래는 전통적인 커피인데 거기다 물 탄 게 아메리카노거든요. 네. 그럼 그걸 만들어서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차 대신. 그게 아메리카노의 시작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현재 존재하는 게 기원을 찾아보면 다 역사랑 연결이 돼요. 이런 걸 들으면 좀 재밌죠, 이런 거는. 네. 이렇게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뭐 무슨 일 1910년 조선 망하고 뭐 1950년에 뭐 6.25 전쟁 터지고 이런 식으로 외우고 가르치면은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전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네. 따로따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기 좀 나눠놓고 그 시기 중에서 뭐 문화는 어떻고 사회는 어땠고 정치는 어땠고 이거를 또 분야를 나눠서 다 따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그냥 시험범위 펼쳐놓고 연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지 그렇게 따로따로 본다고 이해가 되거나 뭐 그게 흐름이 이해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슬픈 게 역사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슬픕니다. 대학교 와가지고도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순간이 많았는데 그건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근데 대학에 와서도 암기를 시키는 교수님들이 종종 계세요. 서양사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한 600페이지 정도 돼요, 책이. 그 제가 서양사 강좌라는 책인데 되게 유명한 책이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 교수님 별명이 그러니까 책 읽어주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줘요. 너무 싫어. 책을 읽는데 시험 문제 논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면서 다 외워서 써야 되는 그런 수업들이 대학에 와도 있지만 그런 수업은 이제 소수고 대학에 오면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준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해랑군 뭐 혹시 네. 던져보고 싶은 토론거리가 있나요? 토론거리요? 일단 말씀하고 계시면 제가 생각해 놓겠습니다. 그럼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주영 양이랑 수빈 양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역사를 가르치면 좋을 것 같나요? 글쎄요. 네. 아쉽. 수빈 양은 뭔가 저는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험 치는 것보다는 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수행평가 위주도 조금 그렇긴 한데 좀 다양한 방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문제를 내고 이것만 외워서 맞춰 이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걸 많이 주고 좀 더 다양한 거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했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돼야죠. 해랑군 이제 토론거리가 생각이 네. 나네. 뭔가 두 개 생각나는데 예. 네. 둘 다 얘기할까요? 아니면 일단 하나부터. 그러면 국가 주도적인 역사 연구 국가 그거 어떻게 주도적인 생각하는지. 역사 연구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일제 시대의 식민사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역사학이라는 게 사실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가요. 되게 트렌디한 학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학도 부응하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시대의 그 필요에 부응해가지고 식민사학이 나와요. 근데 그래가지고 일본이 생각보다 역사학에 돈을 엄청 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를 했는데 당연히 돈 주는 사람 입맛에 따라서 역사를 연구를 하겠죠. 네. 그게 최대 흡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역사면 국가의 입맛에 맞춰서 역사를 쓰게 돼요. 근데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역사를 연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대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기업에서 안 대줍니다. 뭐 네. 개인도 안 대주고요. 근데 대줄 사람이 국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교수님도 일단 나라에서 돈을 대주니까 나라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돈을 대줄 사람은 결국 나라밖에 없다. 모순적이네요. 네. 모순적인데 슬프다. 이게 국가 주도의 역사의 아주 대표적인 얘기여도 국정교과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국정교과서 반대했던 교수들 블랙리스트 나온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 우리 학교 사학과 교수님들도 그때 반대 설명을 아. 하셨어요. 반대 설명을 하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강인욱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나라에서 주도하는 사업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셨는데 그게 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가지고 떨어진 거였거든요.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그게. 저희 중학교 쌤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잘 만났다고 했던 그분도 네. 그 반대 서명을 하셨다가 저희 수업 시간 들어오셔가지고 얘들아 내년에 내가 이 학교에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가주도의 학문이 진짜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저희 학교에서 되게 뭐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게 사학과 교수님은 아닌데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 했잖아요. 그 환경 관련한 교수님이 그걸 되게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때 아. 국정원에서 요원이 나왔어요. 아이고. 와가지고 교수님께 뭐 지구 환경에 대한 뭐 큰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교수님이 이렇게 계속 비판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하고 딱 갔다는 거죠. 아이고. 아, 되게 일 잘하네요. 네, 국가주도의 학문이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지난 정권까지 거슬러 가지 않아도 도종환 장관이라든지 그 가야사 발언 있잖아요. 문재인 예. 정권에. 그 지금 정권에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있죠. 네. 영호남 통합하겠다고 가야 연구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웃깁니까? 가야를 연구해서 영호남이 통합될 거면 그렇게 갈등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네, 그래서 다른 주제는 뭐예요? 다른 주제는 아 근데 저 질문 있는데요. 아, 네네네. 좋습니다. 아, 수빈 양도 질문 많이 하셨죠? 아까 근대화론 얘기하셨잖아요. 네. 식민사관의 정체성론하고 비슷한 건가요? 근대화론이랑 정체성론은 좀 달라요. 약간 다른 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단 정체성론이 되게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이 네네. 정체되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결국 역사 발전이 정체됐다라는 건 역사가 발전한다는 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게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이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마르크스는 알죠. 네네. 그 사람이 역사 연구도 굉장히 큰 업적을 많이 세웠는데 그 사람에 의하면은 역사는 5단계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원시 공산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현대 공산 사회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현대 공산 사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논의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은 원시 공산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겪었어요. 다 어느 정도는 합치돼요. 그 발전 도식에. 근데 네. 한국이나 중국은 그게 전혀 해당이 안 돼요. 네. 특히 한국. 음. 우리나라에는 고대 노예제나 중세 봉건제라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몇천 년이 지나도록 계속 원시 공산 사회다라는 게 정체성론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봉건제가 있었다. 그게 아시아적 봉건제라는. 네,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 제가 자국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나라에도 호족이 있었다. 봉건제 사회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얘기가.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역사 발전 5단계설은 요즘에 와가지고 되게 많이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굳이 그거에 끼워 맞추지 않아도 뭐 된다. 근데 근대화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뭐 계속 누구의 도움을 받았던 간에 일단 발전은 했다라는 게 근대화론이기 때문에 정체성론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수빈 양 질문 있나요? 딱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해람군 그래서 다른 토론거리 다른 주제요? 예. 아 그냥 쉬운 걸로 할까요? 아까 생각해 놓은 거는 네. 그러니까 역사가 정치적이어야 하는가? 이런 거였거든요. 다른 주제는 뭐예요? 그건 아직 생각 안 아, 했어요. 쉬운 주제, 쉬운 주제. 쉬운 주제. 좀 생각해 놓을게요. 역사가 정치적이어야 하는가 말고 그냥 역사가 시대와 분리될 수 있는가? 시대 구분? 그건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렵네요. 그냥 토론 이 정도로 끝내고 지금 1시간 다 됐으니까 소감 말하고 끝낼까요? 아 그럴까요? 해람군 오늘 소감이 어땠나요? 저부터 하나요? 네. 연장자 우선. 혹시 생일이 저 5월 16일. 연장자신데 아, 저보다 10일 빨라요. 오. 근데 진행자니까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 일단 역사를 전공을 하긴 하는데 제가 사실 역사 콘텐츠 학과거든요. 그래서 예.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다른 사학과보다는 확실히 적을 거예요. 그렇죠.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사학과를 다니시는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근데 또 고등학생 입장이 다르거든요. 대학생이랑. 왜냐면 저도 고등학생인 시절이 있었지만 올해죠, 올해인데 그 지금 딱 접하고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또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또 들어보면 제가 역사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감이 잡힐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주영 아, 양. 저는 이렇게 약간 역사적으로 쪽으로 이렇게 좀 특히나 좀 사학과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토론이라고 해야 될까? 토론을 해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좀 좋았고 오늘 또 이렇게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꾸 이렇게 재채기를 하고 킁킁거렸는데 혹시나 방송에 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닙니다. 걱정과 감기 함께 걸린지도 몰랐네요. 아, 그래요? 네. 전수빈 양은 오늘 소감 어땠나요?
저는 또래하고 보통 이런 얘기도 잘 안 하긴 하는데 예. 뭔가 또래가 아닌 분들하고 이렇게 몇살 차이 나죠? 두 살이면 뭐. 두 살밖에. 두 아니요, 살이면 사회가 바뀌죠. 맞아요. 강산이 바뀌죠. 정권도 바뀌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뭔가 수업 듣고 가는 기분이 드는 것 아.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전수빈 양은 그 여우담이라는 옛날 얘기하는 방송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 방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나요? 옛날 얘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뭔가 역사적인 것보다는 문화 쪽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이슈에 관련된 옛날에 있었던 비슷한 문화를 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문제 맞추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재밌겠네요. 한번 참가해봐야겠네요. 네. 네, 저의 소감? 네, 오늘 되게 재밌었네요. 되게 저번에 상백군과 국중군과 함께 녹음했을 때 굉장히 칙칙했는데 오늘은 좀 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훨씬 밝고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역사교육과 교과서라는 주제를 고른 이유는 고등학생들이 있어서라는 이유도 있는데 사실 역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뭐 고등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면은 그건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역사학계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잘 소통을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과연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니까 과연 어떻게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가 물론 제가 역사 선생님이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되게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좋았나요 다들?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네 그러면 다음엔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는 우리들의 사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